러시아와 북한이 만났잖아요. 갑자기 두 나라가 급격하게 친해진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냉랭한 태도였어요. 중국과 북한의 어떤 갈등이 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이 의리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갑자기 배신한 거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네요. 6.25 전쟁을 계획한 북한과 또 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요. 북한과 그 최우방국인 중국과의 외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만났잖아요. 이 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친밀해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또 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상당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이자 정치학 박사인 이상숙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북한 외교 정치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상숙입니다. 네, 다들 알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1950년 6.25 전쟁 준비 단계부터 함께해온 사이죠. 저는 이렇게 강의 시간을 표현을 하는데요. 김일성이 자기가 주연이 되는 시나리오를 스탈린이라는 영화 감독한테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마오쩌둥이 주연이 되는 그런 전쟁 영화가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요청으로 소련의 구상 하에 중공군이 참전하는 그런 6.25 전쟁이 있었고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 간의 외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으로 실질적인 안보 협력, 안보 동맹 관계가 됐지만 이것을 문서화한 게 1961년 경이거든요. 그래서 7월 6일에 러시아와 북한이 먼저 조소 5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며칠 뒤에 7월 11일에 중국과 북한이 조중 5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역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중국이랑 북한 관계, 또 러시아 북한 관계는 변함없이 우호 협력을 유지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세세하게 훑어보면은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외교를 유지한 적이 많습니다. 네. 비유가 냉탕과 맞네요. 온탕을. 러시아와 북한이 만났잖아요. 그렇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나서는 갑자기 두 나라가 급격하게 친해진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이걸 보면서 뭐 별다른 반응 없이 오히려 냉랭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중국과 사실은 더 긴밀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계속 좀 변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교수님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교수님?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북러 양자 간의 관계다라고 아주 철저히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답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지금의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훑어보면 앞으로 북한의 외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대외 관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중국은 앞서 민희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의 최대 경제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민희 씨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장마당에 가면 대부분의 상품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일 겁니다. 네.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시기에 국경이 봉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은 더 확대된 것이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6.25 전쟁 때 중국이 참전하면서 경제적인 교류 또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전후복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많은 전후복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교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탈냉전 이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중국과의 이 무역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하면 중국과 잘 지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요즘 둘의 관계를 보면 좀 애매하다,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과 북한이 오랜 기간 우호 협력 관계로 있었지만 냉전 시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이 70년대 미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인식과 정책이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느꼈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이제 미중 대탕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79년에 가서는 미중이 수교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정책이 중국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중국과 북한의 어떤 갈등이 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아시아학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나름 좀 아는 편인데요. 그때 한창 이 중소 분쟁이 있었어요. 중국이랑 소련 사이가 정말 심각했어요. 안 좋았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소련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나라를 손 잡은 거죠. 이거 맞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중소 분쟁 시기에 소련과 이념 갈등이 있었고 또 안보 협력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9년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서 일부 무력 충돌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과 미국 모두에게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소련보다는 미국과 손을 잡는 편이 안보 위협을 좀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을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미중 대탕트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을 학교 때 이제 배웠는데 북한에서 굉장히 중국이 의리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의 의리를 지켜서 이제 대만하고도 수교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중국이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은 이제 정권이 생길 때부터 미국이 적국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을 만큼 굉장히 미국을 싫어하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손을 잡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당시 중국은 중소 분쟁이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문화혁명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다 외부로 나갈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안보협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게 됐고요. 또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대표적인 게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을 주장을 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반대로 이런 중국의 어떤 노선 변화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노선을 피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로 연결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과 손잡고 개방 정책을 폈고 북한은 그야말로 자력갱생을 선택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길이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근데 실망은 했지만 중국과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북한과 중국은 긴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족이라든지 또 북한의 조선 화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교류는 계속 이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탈냉전 이후에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해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굉장히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있었던 이제 북방 정책의 결과로 1990년에 한수도수교를 하고 또 1992년에 한중수교를 하게 되면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한국과 수교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혈맹이라고
외치던 두 나라가 맞아요. 갑자기 배신한 거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 생일쯤에 중국에 이제 축하 사절단이 와서 이제 우리가 한국이랑 수교를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일성이 조금만 좀 늦춰달라. 아니면 좀 아무래도 싫겠죠. 당연히 또 한국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적국인데 북한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중국이 한중 수교를 맺으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격분을 했다. 네,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일성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엄청 났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1992년 이후에 한중 수교부터 1997년까지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교류가 전혀 없었고요. 북한의 대외관계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1월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 김영순과 미국의 국무부 아놀드 차관과의 회담이 개최되었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미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보란 듯이 미국과 회담을 했는데 수교를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오간 이야기가 있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다 수교를 한 입장에서 북한도 일본과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탄하진 않았죠.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그 당시에 불거졌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한 IAEA 특별 사찰 갈등이 있었고요. 그 핵 동결 조건 하에서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미 외교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위주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99년에 고위급 회담을 다시 중국과 북한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중국이 좀 아쉬워진 상황 같은데 이러다가 북한이 혹시 미국이랑 교류를 하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당시에 이제 중국이 한중 수교를 한 이후에 북한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고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 때도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언급만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구소련은 해체되고 사회주의권은 체제 전환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한시름을 놨다,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장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닥쳤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묘한 기류를 북한이 잘 포착하게 됩니다. 아, 큰 기회네요. 북한에게는. 이 기회를, 이 상황을 잘 이용했나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미국에게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정상화하는 게 미국이 중국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대단한데요. 북한이 머리를 잘 굴려서 최선의 외교 방식 택한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북한 외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전 시기에 중소 분쟁에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어느 편에 일방적으로 서지 않고 양쪽에 오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외교를 해봤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 정도 이런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거리 외교. 네. 김정일의 집권 시기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한데 이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교수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중국을 믿지 마라 이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김정일이 사망할 때 남긴 유언인데요. 심지어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이런 구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니 씨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들어보면 놀라운 구호이긴 한데 일본은 100년의 원수요. 네,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네, 이런 말이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일본이 한반도를 탐내기 전 훨씬 이전부터 중국은 계속 1000년 동안 계속 이제 한반도를 좀 탐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외로. 그만큼 이제 일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좋은 나라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아마 많이 있죠. 근데 북한이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싫어했으면 천년의 원수라고 부를 정도면 그동안 무슨 외교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네, 김정일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강대국의 정체성이 강했던 시기였고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어떤 의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였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돌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한반도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각자의 우방국인 미국과 중국이 주축이 돼서 다자회담을 몇 차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중국과 북한은 사실은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중국과 북한은 90년대 이미 한중수교 이후에 신뢰 관계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90년대 말에 사자회담을 한미 양국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사자회담이 다 반갑지는 않지만 미국 양자회담을 하고 싶지만 그런 틀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사자회담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북한은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중수교 이후에 한중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3대 1의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의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자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자회담에 참가했습니다. 한중수교에 대해서 오죽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참여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모습이 간섭 아닌 간섭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양상은 이제 2000년대 초에 중국의 이제 후진타오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노골화하게 됩니다.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제2차 북핵이죠.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그대로 좌시하고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 북핵이 이제 90년대였는데 1차 북핵 위기에서는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 이 미국 양자 간의 문제라고 정리를 한 반면에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 결과로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육자회담의 중재 역할을 중국이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핵 문제에 좀 예민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고 핵실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밀북 관계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재무장화, 또 특히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됐고, 과거와는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개입해야 되구나,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중국이 선택했던 수단이 경제 협력입니다. 이제 이미 이제 중국의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일부분만으로도 북한 경제 협력을 도우면 북한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는 당근을 주고 북한을 달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핵무기 가지겠다고 분위기 흐리지 말고 이제 경제 협력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선을 내민 거잖아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알고 있던 중국의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건데요. 이 경제 협력에도 중국의 어떤 속내가 있는데,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동북 삼성의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동북진흥계획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북진흥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동북 삼성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그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항의 물류기지. 이제 북한의 나진항이 굉장히 동북 지역에서
가기도 편하고 일본이나 또 한국이나 이렇게 수출하기 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기지를 확보를 했고 두 번째는 북한의 광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확보를 위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역시 중국은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하네요. 네. 근데 북한도 그 이 무역으로 인한 그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양쪽 다 윈윈 아닌가요? 중국이랑 북한이? 그렇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01년에 김정일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서 급격한 경제를 보고 천지개벽이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김정일이 돌아와서 2002년에 신의주 특별 행정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 처음에 개혁개방을 실시했을 때 특구 중심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특구 중심의 경제 개방을 해보자라는 의미였고 그렇지만 중국의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왜? 왜요? 네, 의원인데요. 왜 중국이 반대를 했죠? 중국과 깊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북한이 이 계획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긴밀한 의사소통 없는 북한의 개혁 개방은 오히려 중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 특구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북한이 특구를 통한 개혁 개방을 하려는 시도는 여기서부터 크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래요. 이 속내는 정말 복잡하지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경제 교류를 통해서 조금씩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바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 그리고 1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핵실험이 중국과의 외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고 이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1718호로 채택하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경제 제재를 수용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당시에 좀 배신감을 좀 느끼기는 했겠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한테 엄청난 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경제 협력을 하자라고 하면서 다 이제 하자는 대로 해줬는데 또 이렇게 대북 제재 동참을 한 거잖아요. 네, 북한은 중국을 비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교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은 계속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김정일의 건강 이성설이 제기되면서 이제 후계자 문제 등등 북한의 위기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북한의 이제 내부의 불안정 이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경제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후계자 구축 과정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를 중국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3년 만에 1차 핵실험에서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 것과는 달리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는 동의는 했지만 북한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당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1차 핵실험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가지게 됩니다. 아니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셈이네요. 그렇게 애 키우면 안 돼요. 버릇이 나빠져요. 네. 여기서도 중국의 속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걸 중국이 원하지 않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자본주의의 중간에 있는 버퍼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같은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국제사회 비판도 있지만 북한이 없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은 더 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중국이 다시 손을 내밀고 협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중국의 길들이기식 대북 정책, 이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김정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국의 이런 이중적인 외교 정책을 김정은이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지 궁금합니다. 김정은 집권 시기는 조금 더 김정일 시기보다 더 다이나믹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에 이제 친중 인사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북한이 핵 도발을 이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은 예전과 달리 강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고 또 나쁘고 할 때마다 관영 매체 단어 선택이 달라졌는데요. 네,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됐던 2016년과 2017년 당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2017년 중국 관영 매체에서 북한 6차 핵실험을 비판하자 노동신문에서는 중국이 제국주의와 결탁했다, 배신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에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군사 공격을 중단시키고 대화 재개를 위해 기울인 중국의 노력을 무시했다. 중국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미국이 여러 차례 북한을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중국과 북한이 전쟁 칠판이야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제국주의를 묶었다는 건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싫어하는 미국과 이제 같이 나란히 났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싫었다는 거고 당시에 또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반중 정서가 심각화됐었죠. 그래요? 중국에 돈 벌러 갔던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 사람들은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자꾸 배신을 하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잘 배신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의 그야말로 호시절,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 둘이 사이가 가장 좋았던 2018년에 네. 이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당시 노동신문을 보면 이 두 나라와 인민은 순치, 그러니까 입술과 치아의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하면서 전진해 왔다고 보도했고요. 또 시진핑의 우리는 운명 공동체, 혈맹 관계, 한 집안 이렇게 말하는 멘트 등을 중국 관영 매체에 그대로 싣기도 했습니다. 수치. 재밌네요. 참. 자, 국가 간의 외교가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좀 신기한 마음까지 들어요. 네, 한미동맹처럼 아주 든든한 한결같은 동맹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쩌면 중국이 이 뒤로 팔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랑 말이 아예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들은 거 있어요? 들은 게 좀 많아요. 네, 또 그 마이크 폼페오 선배님이 선배님, 대학교 선배님. 네, 그분의 최근에 희고록 썼어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폼페오가 김정은에게 중국 공산당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당신이 매우 행복해야 할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김정은은 중국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노정 착취 이런 거 하면서 미군 출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걸 보고 중국과 북한이 참 복잡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박사님,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은 북한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미 관계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북한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북한으로서도 또 중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국제 정세 변화가 양국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상당 기간 미중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또 중국과 북한이 협력을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서 러시아 역할론이 또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 성공적인 결과로 지난 9월에는 러북 정상회담도 이뤄졌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전통적인 우방이었고
그래서 2000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고 러북 선언을 발표를 하고요. 2001년에는 김정일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러북 협력이 적극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2000년에 푸틴이 방북한 것이 러시아 지도자 중에서 북한을 처음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꾸준히 유대 관계를 이어갔고 특히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러북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러북 정상회담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앞으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역사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계 발전 흐름에 순응하길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우애를 과시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긴밀한 외교정책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촉발된 신냉전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밀착을 이어가려는 계산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국가들끼리 서로 필요한 걸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얘기를 해주셨고 북한도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북한이 필요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삼국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양자의 관계는 계속 협력이 유지되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관계인데 이 중러북 삼국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북 양국이 이제 안보 협력을 지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제 중러북 삼각관계 협력이 강화될수록 반대급부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판 피보트 동북아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러북 협력은 또 강화될 전망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러북, 중북 간의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지만 중러북을 하나로 묶는 중러북 협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새로워진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의 안보 위협을 가장 이제 위협하고 있는 게 이제 러북 안보 협력이기 때문에 러북 안보 협력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러시아나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국가들에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 협력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과는 한반도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공통분모는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를 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중국과 의사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나라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맹이 진정한 동맹일지 앞으로 이들은 서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함께해 주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